자, 봅시다. 전기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제 쓰고 우리말로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연구된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 자, 우선 이제 전기화학 하면서 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자.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표현, 이걸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전자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전자 영어로? 전자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량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보통 영어 알파벳 E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어느 정도냐? 바로 마이너스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그 단위 하나가 붙는데 요 C라고 쓰고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떻게 읽냐면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 중요한 업적을 쌓은 물리학자인 그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 아마. 그 쿨롱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럴 때 쿨롱이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대략 이 정도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의 전하량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패러데이 상수는 의미가 뭐냐? 바로 전자 1 몰의 전하량. 요걸 패러데이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러데이 상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F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바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전자 하나 전하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패러데이 상수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한 개가 모였을 때 전하량이 이거니까 1몰의 전하량은 이 전하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자 전하량 크기가 1.6의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준석 아보가드로수 얼마? 아보가드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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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그래요.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지. 10의 23승입니다. 그리고 단위가 뭐죠?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보가드로수인데 그 아보가드로수의 단위가 뭡니까? 준석 뭐겠어요? 줄이. 줄이. 바로 몰의 역수. 이게 아보가드로수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몰 개수 안에 이 정도가 있다라는 뜻으로 아보가드로수의 단위는 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여기까지가 아보가드로수다.
그럼 저 둘을 곱하면 되겠죠? 둘을 곱하면 곱하기를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96485. 96485라는 값이 나와요. 진짜로 계산기에다가 이 숫자하고 이 숫자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남냐면 바로 쿨롱 퍼 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쿨롱 몰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대 패러데이 상수가 이렇고 그 다음 3 화학에서 전하량 표현. 이게 전하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화학에서는 전자가 기본이 돼서 이 전자의 개수가 이동한 만큼 전하량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학에서는 전하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Q는 NEF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N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바로 뭐냐면 이동한 전자 몰수입니다. 자, 이 F가 뭐라고 그랬어요? 패러데이 상수라고 했죠? 걔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1몰의 전하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1몰 전하량이가 전자 1몰당 9648 쿨롱이 뭐냐면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자가 2몰이다. 그럼 전체 전하량은 여기다가 2 곱한 쿨롱만큼 전하량 이동하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이 전하량을 표현을 할 때 그냥 전하량 쿨롱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어떻게 바꾼다? 전자 몰수에다가 거기에 패러데이 상수의 곱으로 이동한 전자 몰수를 이동한 그 전하량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 논리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 자, 1.2는 전기 에너지. 자, 1. 자, 전기적인 일을 W를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QV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QV. 그럼 Q는 뭐고 V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이 Q 얘는 전하량. 그리고 V는 뭡니까? V는 전이차입니다. 다른 말로 뭐 전압이라고 해도 되죠.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 전이차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럼 얘를 표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자, 아까 그 화학에서 전하량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자 몰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를 곱했죠? 네. 여기다가 내가 아까 쓰다가 깜빡했는데 앞에 요렇게 하나 써주도록 합시다. 요렇게 하나 써주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요거가 뭐예요? 바로 이제 전하량 방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실제로 원자 핵 자체가 막 움직여가지고는 전하량을 표현한다. 그럼 그때 움직인 전하량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방향이 되겠지만 화학적인 상호작용은 항상 전자이동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 부호인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웍의 경우 전하량에다가 전위차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하량 표시가 어디 있느냐? 요거. 얘를 그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NEF. 자,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전이차를 표현해야 되죠.
그 전이차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E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 전위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위를 물리학에서는 이제 V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화학에서는 E를 전위 표현으로 씁니다. 그 또 물리학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또 물리학에서 E는 뭐로 많이 써요? 전기장 크기로 쓰죠. 이게 학문 분야마다 이렇게 약간 표기 방법이 달라서 화학에서는 전위를 항상 E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기화학에서의 전기적인 1은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NFE라는 걸 그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 보시면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죠? 에너지 변화. 준석이도 이번 시험에서 연력하기 좀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계산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뭐? 계산량 자체가 문제는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문제 설계도 어려웠나요?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왜냐면 뭐 연력하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내기가 뭐 이렇게 좀. 평균이 한 자리라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로요?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 왜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그래 차은우. 아 맞아요. 차은우 잘 봤대요? 저는 마음이 있다는데 점수는 안 나쁘지 않아. 나쁘지 몇 점인데. 전체 그 내가 말하면 안 되지. 갑자기 짝수요. 와 지금 개잘 치는다. 개잘 쳤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차은우도 어려웠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쳤어요. 아, 그래요? 차은우 잘했대요? 알겠어요. 그래. 자, 그럼 차은우 왜 안 와요? 저는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겠죠. 뭐, 전화할까요? 예, 어디서 뭐하고 놀고 있는데? 저는 여자친구랑 차은우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있을걸요? 롯데월드 갔을걸요 아마. 맞네요.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 아마도. 어, 전화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 씹었어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 여자친구랑 나와요. 진짜 여자친구였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전화 오자마자 씹었어. 차단한 거예요. 차단. 자, 그 연력학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깁스 에너지죠. 네. 그 깁스 에너지 어떻게 표기하냐면 바로 델타 G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델타 G. 근데 이게 와 레전드.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W가 바로 electric work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요 증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 알아둘 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electric work, 전기적인 일이 바로 그 시스템에서 그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을 우선 하나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약간 증명 비슷한 걸 해볼 건데 그건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전기적인 일이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다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전기적인 일이고 전기적인 일은 다시 또 얘니까 요 둘의 관계 얘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그럼 저희가 앞에 여기 네. 마이너스 NF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때문에 음. 그럼 저거는 항상 자발적인 반응이라서 그 마이너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의 또 다른 쓸모는 그 어떤 변화의 자발성 표현을 뭐냐면 할 때
이 깁스 에너지 쓰는 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잘 일어난다 라고 하면 깁스 에너지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깁스 에너지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를 감안을 했을 때 여기는 전이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발적 변화를 전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발적 변화의 경우 전이가 플러스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건전지를 하나 샀어요. 건전지를 사면 거기에 1.5V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건전지 위에 마이너스 1.5라고 돼 있나요? 1.5라고 돼 있나요? 플러스 1.5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건전지가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1.5V만큼의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 전위로 표현을 하면 그건 값이 플러스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발적이 아니고 불가능한 반응이다.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불가능한 건. 양수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면 전위 표현은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가 음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발성 표현할 때 깁스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관계에 의해서 전위로 자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예? 그렇죠.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자발적이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비자발적이라는 말이 임파서블이라는 뜻입니다. 뭐 잠깐 뭐 얘기 나와서 말인데 비자발적 영어 표현으로 non spontaneous거든요. non spontaneous. 그러면 어떤 것들이 비자발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류의 물이 상류로 올라가요. 댐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밑에서 위로 질질 기어 올라간다고요. 그런 상황 아시겠죠? 두 번째 낀 방귀. 그 준석이도 방귀 낄 수 있죠. 지우도 빵꾸 뿡뿡 끼잖아요. 누구든 끼잖아요. 안 끼면 이상, 방귀 안 끼면, 그 죽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방귀를 끼게 돼 있는데, 낀 방귀가 다시 똥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영생 하는 생명. 이런 예시들. 잘 봐요. 하류에 있는 물이 막 위로 혼자서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방귀를 꼈는데 그 방귀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꼈다가 다시 내 똥꼬로 쏙 들어와요. 세 번째, 어떤 생명이 있는데 안 죽고 막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것의 공통점? 불가능해. 그래서 비자발적은 불가능이랑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게 비자발적이란 말이다. 그럼 자발적은 무슨 말일까요? 자발적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자발적이냐면 첫 번째 일 요거 자 요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발적은 폭포수가 아래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귀가 꼈더니 방귀를 꼈더니 방귀가 확산돼. 냄새가 퍼져 나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생명체가 한 살 이후, 한 살이란 말 알아요? 생물 용어인데 한 살이란 말 알아요? 아니요. 라이프 사이클.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죽는 거. 그거를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생명의. 그걸 우리말로 한 살이. 알겠죠? 한 번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나서 한 번 살았다고. 그래서 어떤 생명이 한 살 이후 죽었어요. 이런 종류의 변화들 있죠? 이런 종류의 변화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뭘까요? 1, 2, 3의 공통점이 뭐예요?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방귀를 꼈더니 퍼져나가요. 어떤 생명이 태어났더니 살다가 죽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한 상황. 정답. 당연한이란 뜻이에요. 혹은 상식적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차라리 자발적이라는 말은 되게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당연한 변화다, 상식적인 변화다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용어로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말인 비자발적인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당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 중에 가능한 거 있어요? 없거든요. 이런 변화를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자. 요거. 자자. 고다. 잘 안 보이냐. 자, 여기 쉴게요. 주다. 여기서 깁션은 됐지? 그 다음. 자, 주다. 으쌰. 그 다음 1.3 산화수.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 자, 사실 이 산화수가 이 전기화학의 핵심이에요. 크게 어렵지도 않은 개념인데 이게 전기화학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화수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 산화수 이게 뭐냐? 자, 얘는 어떤 원자 기준에서 출입한 전자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화수는 누구 기준에서 작정을 하는 거다? 원자 기준에서 산화수가 작성된다. 산화수가 부여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화수는 분자나 어떤 그 결정구조 같은 덩어리에서 부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자 단위에서 부여해주는 개념이 바로 산화수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한 개를
받을수록 마이너스 1 전자 한 개를 빼앗기면 플러스 1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게 되면 마이너스 1,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 플러스 1로 산화수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게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산화수를 부여하는 대강의 가이드라인. 자,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호돈소 물질. 자, 호돈소 물질은 구성 원소가 한 가지인 상황을 뜻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철 이렇게 쓰거나 뭐 아니면 탄소, 흑연 같은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 O2 보이시죠? O2 뭐 H2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죠. 호돈소 물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얼마예요? 호돈소 물질 산화수가 언제나 0입니다. 언제나 0입니다. 왜냐하면 호돈소 물질은 성분 원소가 한 가지밖에 없죠. 성분 원소가 한 가지밖에 같은 것들끼리밖에 안 뭉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원자에 비해서 다른 원자가 전자를 더 가졌다 덜 가졌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똑같은 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가 더 가져가네 내가 더 가져간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호돈소에서는 항상 산화수를 얼마? 0, 0, 0, 0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해줄게요. 하시나. 그럼 두 번째 이게 중성 상태 전자 배치 와 옥텟 슬 고려하여 보통 결정됩니다. 자, 첫 번째 1. 슈쇼, 리튬, 소듐, 포타슘 이런 애들은 보통 산화수가 1 플러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쓸까? 화합물에서는 자,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호돈소 물질 얘기했잖아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한 종류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0000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호돈소 물질만 있어요? 화합물도 있어요. 화합물도 있잖아요. 한 물질 안에 구성 원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는 무엇과 무엇으로 뭐냐면 산화수를 따지냐면 중성 상태의 전자비치하고 옥텟 이 두 개를 고려해서 산화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수소,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은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가 원래 몇 개 있어요? 최외각 전자가 하나 있죠. 최외각 전자가 하나 있는 족을 몇 족이라고 불러요? 이 네 개의 공통점은 주기율표상이 다 무슨 족이에요? 1족이죠?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하나가 있는 1족 원소들은 전자 하나를 빼앗겨서 1 플러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 전자가 옥텟을 이루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1족 원소들은 웬만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산화수가 보통 1 플러스예요. 알겠죠? 알겠죠? 요거 꼭. 자, 그리고 여기서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어떻게? 보통. 보통이란 말은 아닐 때도 있다. 알겠죠? 예외라기보다는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 예외는 아니에요. 어쨌건 1족에 최외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1 플러스 산화수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베릴륨, 맥니지움, 칼슘, 바륨. 얘네들은 또 웬만하면 2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2개인 걸 몇 족? 2족이라고 하죠. 쟤네들의 산화수는 항상 2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3. 붕소 얼루미늄. 붕소와 얼루미늄. 얘는 항상 3 플러스인데 붕소 얼루미늄 다 주기율표상 몇 족이죠? 13족입니다. 13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각각 원래 몇 개였어요? 붕소 얼루미늄 최외각 전자가 각각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3개 전자 다 떨어지고 나면 내부에 옥텟을 만족하는 내부 전자가 있기 때문에 붕소 얼루미늄 전부 다 항상 웬만하면 산화수가 3 플러스. 됐죠? 자, 그럼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흔하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바로 산소황입니다. 산소황. 자, 산소하고 황은 몇 족 원소죠? 16족 원소죠. 그럼 16족 원소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16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 6개잖아요. 옥텟은 전자 몇 개가 되는 게 옥텟이에요? 옥텟은 전자가 8개가 되는 게 옥텟이잖아요. 그러면 최외각 전자가 6개면 전자를, 자, 준석이 보세요. 최외각 전자 6개면 전자를 6개 잃었을 때 옥텟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내부는 항상 옥텟이니까요. 그런데 최외각 전자가 6개면 전자를 2개를 받아들여도 옥텟이겠죠. 그럼 8개가 되니까요. 그러면 최외각 전자 6개일 때는 6개를 잃는 게 에너지적으로 수월하겠어요? 전자 2개를 얻는 게 에너지적으로 수월하겠어요? 2개를 얻는 게 실제 계산 안 해본다 하더라도 6개를 잘라내는 것보다는 어디서 2개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수가 보통 뭐가 된다? 보통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5번째, 그 유명한 FCl, Br, 아이오다인. 얘네들은 주기율표상 몇 족 원소들이죠? 17족이죠? 그럼 역시나 최외각 전자 고려를 한다면 얘네들의 보통의 산화수는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1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산화수는 요 가이드라인을 보통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거의 한 뭐 80% 이상은 다 이 가이드 안에 다 있어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원소들은 더 있어요. 이게 원소들의 모든 것이에요. 더 많아요. 이거 말고도 또 원소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바로 전하량, 보존. 이 전하량 보존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화합물, 화합물이라고 모여 있는 원자 모두의 산화수를 더하게 되면 그 물질의 무엇과 같아야 할까요? 이온가와 같아야 합니다.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고, 아니 잃으면 플러스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을 구성했을 경우 내부 원자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받아 산화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누구는 플러스 쪽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전자를 주고받음으로 나타나는 전체 전하량의 변화는 전체의 이온가랑 항상 무조건 같아야 해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뭐 얘는 천지 빼까리로 많은데, 예를 들어 SO4E-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SO4E-. 보이세요? 그럼 SO4E-라고 할 때, 자, 산소의 기본적인 산화수가 얼마죠? 산소의 기본적인 산화수? E-거든요. 그럼 이때 전체적인 이온가가 얼마예요? E-죠. 그럼 여기에 있는 황해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저 황해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산소가 E-일 때 전체가 E- 이온가가 나타나려면 황해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 플러스. 바로 6 플러스가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됐죠? 됐죠? 이해하셨어요? 네. 오! 아까 황해 산화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E-. E-라고 했죠. E-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보통 그렇다고요. 보통이란 말은 어떨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됐죠? 됐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4. 4. 이게 원소들에 따라서는 때로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네. 뭐 없어졌어요? 메모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뭐 이상한 업데이트 했나 본데? 그래. 아, 혹시 지금 뉴스 떠요? 무슨 뉴스요? 탄핵이요. 오늘 4시입니다. 지금 4시 넘었는데. 뭐야?
봐봐. 혹시 어떻게 됐어? 잠깐 이뭐 있었어? 올해 2차 탄핵 소추 그거 네. 뭐 떴어요? 표결이 종료됐답니다. 그럼 뭐래요? 아직 표결 종료됐다 얘기하는 그 표고 종료만 됐다고요? 또 반대된 거 아니에요? 반대됐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방 1분 전에 개표를 시작했답니다. 1분 전에 시작했다고요? 뭐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투표했나 보네. 국민의힘 쪽에서 하긴 했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아우. 나도 들은 얘기인데 하마터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될 뻔했더라고요. 누가 분신 시도했대. 분신 시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살짝 이렇게 슉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미국의 특수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전담으로 하는 특수팀이 있는데 걔들이 출동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떤 언론인이 미국 쪽으로부터 제보받은 게 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제보를 해준 사람이 미국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육선 국회의원이 제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대요. 네. 계속 주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하고 미국이 다 도청하고 있는 건 알죠? 진짜요? 네, 다 도청하고 있어요. 다 도청하고 있어요. 도청하고 있어서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이 다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대처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대처를 못 해요. 뭘 해도 도청당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 뭘 해도 도청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그것도 이유가 많은데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청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 도청과 따위 당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은 기술력이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기술력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도청한다는 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도청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디게요? 도청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도청을 100% 감청하게 해요? 북한이요.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통신 있죠. 군에서 다 수집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도청을 가장 잘한다는 얘기는 도청을 막는 것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도청 관련 기술은 전 세계 탑급입니다. 왜냐하면 IT 강국의 나라잖아요. 근데 왜 당하는 거지? 잘 당하는 거지? 근데 왜 거꾸로 당하느냐? 미국이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니요. 웃겨. 웃겨. 그게 도청하는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이미 70년대, 60년대, 70년대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유리창으로 도청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유리창으로? 유리창으로 도청할 수 있어요? 유리창으로 도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리창으로 도청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리창으로 어떻게 도청하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공간에 공기가 진동되죠. 설마 그 그럼 유리가 진동이 유리를 진동시키겠죠. 레전드. 그럼 이제 멀리서 이게 레이저 포인터 같은데 레이저는 색깔이 있으니까 적외선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걸 유리창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면 유리창이 흔들리겠죠. 유리창이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유리창에 따라 거기에 포인팅 되어 있는 그 입사 적외선 파장하고 반사 적외선 파장이 달라지겠죠. 이런 걸 무슨 효과라고 해요?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플러 효과예요. 즉 뭐냐면 내가 여기서 쏴준 그 적외선 파장하고
유리창에 튕겨 맞고 나온 적외선 파장이 다르다고요. 진동을 할 때, 진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빛이 다가왔는데 진동하다가 유리창이 뒤로 밀려나갈 때 맞고 나온 파장하고 유리창이 앞으로 튀어나올 때 맞고 나온 파장하고 파장이 달라지잖아요. 도플력 뭐냐면 그 광원의 속력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수집해서 소리로 재변환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같게도 이게 언제부터 썼던 기술이냐면 CIA하고 KGB가 1960년대부터 썼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와대 있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도청의 타겟이겠죠. 그러면 각국의 간첩들이 청와대에서 도청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놀라웠게도 청와대 유리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 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청와대 유리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리공사하는데 돈 얼마 들었게요? 200억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유리 하나 떼고 붙이는데 200억?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공을 어디서 했게요? 청와대 유리공사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막 움직이다가 사고로 이렇게 꽝 깨져가지고 와장창 깨졌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의뢰해요? 그냥 동네에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어가지고 하나 붙여주세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출장비 해가지고 뭐한 1, 20만 원이면 붙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청와대 유리공사 하는데 업체가 누구였냐면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은 그냥 구멍가게 회사예요.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현대중공업은. 거기서 200억짜리 공사를 한 거예요. 왜? 도청 방지요. 그래서 그 이제 도플러 효과를 막는 필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자기판을 쐈을 때 그게 되튕겨 나가지 못하는 스텔스 기능의 필름들이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청와대는 도청 불가 지역이에요. 청와대는 도청 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서 계속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해요.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나왔죠. 용산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도 되죠. 하지만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근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근무 장소의 보안이나 내부 시설이나 이런 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옛날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외교 수교를 했어요? 수교 안 했어요? 수교를 하긴 했죠. 미국의 러시아 대사관 있어 없어요? 있죠. 러시아의 미국 대사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교를 하자마자 미국 대사관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짓는데 미국 대사관에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러시아 특수부에서 그 공사 현장에 잠입해가지고 도청기를 막 붙였던 거예요. 뭐로 위장해서? 인부로 위장해서. 이걸 미국 정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게 도청기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런 벽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벽 안에 도청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벽 다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콘크리트에다가 도청기를 다 박아둔 거예요. 러시아 정부가.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걸 알았어요. 개빡쳤겠죠. 미국이 어떻게 할게요? 미국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짓던 건물 있잖아요. 다 부셔버렸어요. 다 한 80% 정도 지어놨거든요. 다 부셔버리고 미국에서 신원조회가 완결된 미국 시민을 인부로 뽑아가지고 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비행기로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새로 공사했어요. 이게 각국 정보부끼리 도청기를 설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현재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장소에서 근무하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거기 인테리어 새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테리어 새로 하면은 거기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부들 신원조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을 공사하는 업체는 구멍가게 시켜도 되겠어요?
전 세계적인 대기업한테 시켜야 되겠어요. 대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시켰냐면 김건희 씨의 지인한테 시켰어요. 그것도 무허가 업체에.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리고 그 무허가 업체에다가 돈을 몰아줬어요. 공사비를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 지인의 공사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공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는 무허가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부로 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신원조회 따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거기에 미국, 일본, 중국 정보부 직원들이 다 섞여 들어왔어요. 다 섞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집무실에는 아무도 모를 위치에 일본, 미국, 중국 스파이들이 심어놓은 도청기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미국에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했어요. 미국에서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냐면 그 미국 정보부에서 일하는 어떤 군인 하나가 우연찮게 작업하다가 이 무슨 도청 자료인데? 봤더니 사우스 코리아야. 그래서 아는 기자한테 이걸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자가 그 제보를 받고 청와대 미국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외교장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외교장관한테 질문한 거예요. 혹시 저 미국 정부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도청하나요? 했더니 외무부 장관이 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요. 떴어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자, 매우 유쾌한 상황이에요. 참 한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정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오! 진짜 아니야? 예. 아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답니다. 진짜로요? 됐어. 방금 됐어. 자, 여당 몇 표로 됐어요? 잠시만요. 이게 돼? 와, 여당 몇 표 됐어요?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살아야죠. 탄핵 시켜야죠. 제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여. 네, 300명 다 됐어요? 몇 표 나왔대요? 잠시만요. 네. 채팅 좀 뜨겁네.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몇 표는 안 나와요? 204표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국민의힘에서 12명 찬성했구나. 원래 8표만 있으면 되는데, 야, 국민의힘에서 12명. 와, 12명, 204표. 이야.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에 무효 8표. 아, 진짜로요? 야, 무효도 많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근데 그럼 이제 한덕수 하는 거죠. 근데 재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야죠. 근데 그 헌법재판소를 윤석열이 뽑은 거 아니야? 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그거 내란 때 윤석열이 법원도 공격한 거 알아요? 어떤 식으로? 전 헌법재판소장도 체포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지검에 지방법원에 있는 어떤 판사 하나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 사법부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뭐 여하튼 anyway. 아이고 진짜 아유 뭐 숨은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이따가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아유 그렇게 됐구나. 재밌는 얘기는 진짜 많아요. 그랬구나. 자 anyway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다. 요거 하나 살펴봅시다. 자 역시나 예를 들어 황. 자, 이 녀석의 최외각 전자배치 어떻게 되죠? 황의 최외각 전자배치. 황의 최외각 전자배치 어떻게 되죠?
황의 최외곽 전자 배치. 몇 쪽이라고 했어요? 몇 쪽? 16쪽이요. 16쪽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6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최외곽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최외곽 전자가 6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s2, 3p4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황의 최소 산화수 얼마일까요? 황 입장에서 산화수가 가장 작아지는 건 뭘까요? 황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산화수 바로 2-인 거예요. 아, 자, 2-라는 얘기는 전자를 몇 개 받아들인 거예요. 2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황 입장에서 원래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에요. 최소 산화수가 2-라는 얘기는 전자를 몇 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1개, 2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2개 받아들였을 때 최외곽 전자가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8개가 된 겁니다. 최외곽 전자가 지금 8개가 된 거죠? 요런 걸 뭐라고 불러요? 옥텟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은 3-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화학 반응에서 황의 산화수가 3-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저기 여러분 선배들이 있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최소 산화수 말고요. 최대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그럼 이 녀석이 최대 산화수 플러스인가? 바로 6+겠죠? 맞습니다. 6+라고 하는 건 최외곽 전자 6개를 어떻게 한 거? 다 지금 전부 다 뜯어낸 거. 그럼 얘 산화수가 6+가 되는데 이때도 뭘 만족하게 돼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최대 산화수가 6+니까 얘는 7+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황은 2-에서 6+의 산화수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 개수에 따라서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됐죠? 그러면 이 산화수를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따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여러 산화수 나타날 때 요건데, 그 다음, 산화수 나타날 수 있다 이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자, 이그젬플 1 한 다음에 이그젬플 2 여러 가지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전이금속이에요. 전이금속. 자,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뭐 철 같은 거예요. 철은 2+도 많고 3+도 많아요. 구리 1+ 있을 수 있고 구리 2+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크롬 같은 경우 3+도 나타나고 6+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철, 구리, 크롬 이런 것들 전이금속인데 얘네들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산화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전이금속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작게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수가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만 그 규칙성,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수가 나타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2+, 3+만 주로, 왜 3+, 6+만 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규칙성에 대한 설명은
쉽진 않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외워야 합니다. 혹은 문제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이금속들은 다양한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외우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힌트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수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왠지 산화수가 조금 이렇게 막 주먹구구 같잖아요. 근데 이 산화수도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산화수를 정의하는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럼 그 산화수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갔다 오세요. 드디어 됐단 말이죠.